눈보라가 몰아치던 조선의 어느 새벽. 한 기생집 문 앞에 버려진 아이 하나.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이는 거짓을 숨긴 자의 심장을 꿰뚫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먼저 알아보는 존재가 됩니다. 눈먼 소녀가 조선의 정의를 흔들었던 한 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한양의 겨울. 북촌 기생집 월향로 앞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대문 앞 남루한 보자기에 쌓인 갓난 여자 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물을 기르러 나온 젊은 기생 연화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25살의 연화는 월향로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기생이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을 잘 타고 시조를 잇는 목소리가 구슬 같았습니다. 기생집 주인 월매가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60평생을 풍파 속에 살아온 월매였지만 한겨울에 버려진 아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자기 속 편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손으로는 키울 수 없는 처지이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명이라 하옵니다. 최고참 기생향란은 관가에 넘기자고 했지만 연화는 아기를 빤히 내려다보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 연화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인마님, 제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월매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월매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월매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특별한 인연이라고. 그날부터 월향로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밤낮으로 명희를 돌봤습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연화는 명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희는 총명하고 영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까만 눈동자가 유난히 맑았고 기생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명희에게 글을 가르치고 검은고를 가르쳤습니다. 명희는 소리를 듣고 금방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고 사물도 또렷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안과 의원이 와서 진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안질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연화가 명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을 때 명희는 갑자기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화 엄마도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으셨어요. 7살 때였죠. 병으로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연화 엄마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계셨어요. 연화는 깜짝 놀라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그리고 주인 할머니, 명희가 월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제 병을 고칠 돈이 없었어. 할머니는 어젯밤 몰래 은자를 세어보셨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월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명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향란 언니는 명희가 향란을 향했습니다. 언니는 겉으로는 저를 관가에 보내자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릅니다. 언니도 어릴 때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언니 자신이 보여요. 그게 싫어서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향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과거를 이 아이가 어떻게
의원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심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눈 말입니다. 옛 성현들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는 드물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월매는 명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보라치던 날 대문 앞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또렷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희의 눈은 더욱 흐려졌지만 그녀의 심화는 점점 더 발달했습니다. 명희는 사람이 다가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목소리의 떨림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명희는 연화와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지냈습니다. 연화가 손님들을 맞을 때면 명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검은고를 연습했습니다. 명희는 이제 기생집의 작은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월향루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는데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월매는 선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마당에서 혼자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루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온 선비였습니다. 명희는 선비에게서 깊은 슬픔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손님, 무언가 큰 걱정이 있으신 듯합니다. 선비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자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장님이냐? 네, 손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볼 수 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선비 곁으로 다가가 작은 손으로 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마음이 명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손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친구분께서 손님을 배신하고 모함했습니다. 선비는 크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희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정선비라는 이름의 그는 최진사와 함께 과거를 준비했지만 최진사가 그의 답안지를 훔쳐 자기 답안과 바꿔치기 했고 오히려 정선비를 부정행위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과거는 물론이고 벼슬길도 막혔다.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 차라리 죽는 게. 명희는 선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손님의 글씨체와 최진사의 글씨체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최진사는 손님의 답안을 훔친 후 자신의 서재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선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희에게 깊이 절을 하고 희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명희의 말대로 최진사의 서재에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글씨체 감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고 정선비는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선비는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명희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명희의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집에 신통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명희는 기생집의 작은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손님을 미리 알아보고 기생들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월향루의 간판 기생이었고 그녀의 검은고와 노래 솜씨는 무척 뛰어나 한양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해 가을
연화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양반이 월향루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라는 이름의 40대 초반 남자로 말솜씨가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풍채도 좋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화가 검은고를 탈 때면 넋을 잃고 바라봤고 연화가 노래할 때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매번 후한 대금을 지불했고 연화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연화 낭자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화는 김진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연화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연화 낭자, 제게는 아내가 없소. 일찍이 혼인했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낭자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소. 낭자를 속량하고 싶소. 낭자가 괜찮다면 제 집으로 맞이하고 싶소.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기쁨에 차서 명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연화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김진사를 생각할 때 명희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김진사 나리를 조심하세요. 제 심한이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화는 명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김진사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거액의 속량금을 지불하고 연화를 데려갔습니다. 명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연화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향루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를 첩으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연화를 학대했고 김진사는 모른 척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가 기생 시절 모은 재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10년 동안 기생으로 일하며 은밀히 재산을 모았는데 김진사는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연화가 거부하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월매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 감히 우리 연화를 속이고 때리다니. 명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 할머니, 제가 김진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고 응징하겠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월매, 향란과 함께 김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선비가 명희를 도와 영의정의 폐차를 빌려주었습니다. 폐차를 본 김진사는 태도를 바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명희는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탐욕과 거짓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김진사, 당신은 처음부터 연화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당신은 연화 엄마가 10년간 모은 재산이 1000냥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량금 300냥을 주고도 700냥 이상을 남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다른 기생을 속여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서촌의 기생 매화를 기억하십니까? 매화는 당신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절망에 빠져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월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매화는 월매가 아는 기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서재에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당신이 속인 여인들의 이름과 빼앗은 재산의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매화, 국향, 춘실 모두 합치면 5,000냥이 넘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월매는 영의정의 패차를 들고 김진사를 고발했습니다. 의금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진사의 서재에서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명의가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연화도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김진사 사건 이후 명의의 명성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시만을 가진 소녀, 거짓을 꿰뚫는 아이. 사람들은 명의를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월향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연화는 명의 곁에서 그녀를 보살폈고 월매는 명의를 후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월향루를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반 부인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장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명의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한 모정, 딸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부인의 따님은 결백하십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딸 소월은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소월의 시댁에서 귀한 비취 놀이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소월을 의심했습니다. 소월의 방을 뒤졌고 옷장에서 그 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소월은 관가에 고발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명의는 연화와 월매와 함께 소월의 시댁을 찾았습니다. 영의정의 패찰 덕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의는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리따운 아가씨였습니다. 명의가 신우이의 손을 잡는 순간 강렬한 감정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질투, 죄책감, 두려움. 명의의 머릿속에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신우이가 깊은 밤 소월 아가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 어머니의 놀이개를 훔쳐 소월의 옷장에 숨기는 장면. 아가씨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가씨께서 어머니의 놀이개를 훔쳐 형님 방에 숨기셨습니다. 소월 아가씨를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우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언니가 싫었어요. 언니가 모든 걸 가져갔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월은 풀려났고 소월의 어머니는 명의에게 깊이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의의 명성이 높아질 무렵 한양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좌의정의 아들 민수가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민수는 25세의 젊은 양반으로 좌의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달리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금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민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가슴에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는 격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민수의 하인 철수였습니다. 철수의 옷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그의 방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좌의정은 즉각 철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신중했습니다. 잠깐
이 사건이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소. 명희를 불러보는 것이 좋겠소. 명희가 의금부로 불려왔습니다. 철수는 20대 초반의 젊은 하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마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수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도둑질을 했습니다. 주인 나리께서 서재에 은자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훔치려고 밤에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 나리께서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희는 너무 놀랐어.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리의 피가 제 옷에 묻었고, 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훔친 은자를 숨기려고 제 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흉기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철수는 범인이 아닙니다. 철수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민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 전에 민수를 죽이고 떠났습니다. 명희는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연화와 의금부 도사가 함께 갔습니다. 명희는 서재 안을 천천히 걸으며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명희는 민수가 죽어 있던 자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이 칼로 민수를 찌르는 장면. 범인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민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명희는 계속 영상을 읽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민수의 약혼녀입니다. 의금부 도사가 놀랐습니다. 약혼녀? 그럴 리가. 그 아가씨는 정숙한 양반집 교수인데. 하지만 그 아가씨가 범인입니다. 민수가 약혼을 파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약혼녀는 정이라는 이름의 20세 아가씨였습니다. 좋은 집안의 딸로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이가 의금부로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민수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명희가 나섰습니다. 아가씨,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희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진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민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과 사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민수를 만나 따졌습니다. 약혼을 지켜달라고, 다른 여자들을 끊어달라고.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생과 혼인하고 싶다고.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였고, 저는 평생 그 사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까?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따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비웃었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같은 재미없는 여자와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서재에 있던 칼을 들고, 그리고는 정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희는 정의의 자백을 듣고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의의 마음속에서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이 정의 아가씨를 며칠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본인이 자백했는데 정의 아가씨의 마음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려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명희는 정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정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의 아가씨, 당신은 혼자 민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민수를 칼로 찔렀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수가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민수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당신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하자. 내가 다 한 것으로 하자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정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민수를 찔렀을 때 민수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민수의 친구, 박 주사였습니다. 박 주사는 제가 민수를 찌른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다가왔어. 칼을 집어들고 민수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의금부가 술렁였습니다. 박 주사가 그랬다고? 네. 박 주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죽었다. 이 일은 내가 다 한 것으로 해라. 만약 나를 고발하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저는 너무 두려워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또 다른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희 아가씨, 박 주사는 왜 민수를 죽였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왜 완전히 죽인 것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명희는 박 주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 주사는 30대 초반의 양반으로 민수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의금부는 박 주사를 체포했습니다. 박 주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민수의 집에 간 적이 없소. 하지만 명희가 박 주사의 손을 잡자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주사, 당신은 민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랫동안 박 주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과 민수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민수가 당신의 여동생을 농락하고 버렸습니다. 그 일로 당신의 여동생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주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소. 내 동생 은화는 민수에게 농락당했소. 민수는 은화에게 혼인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소.
은화를 희롱하고 버렸소. 은화는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졌소. 그래서 당신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좌의정의 아들이었기에 함부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의가 민수를 찌르는 것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나는 우연히 민수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서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소. 들어가 보니 정의가 민수를 찔렀더군. 하지만 민수는 아직 살아 있었소. 나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민수를 완전히 죽였소.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의는 민수를 찔렀지만 박 주사가 완전히 죽인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정의와 박 주사 모두 자백했고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주인 할머니,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니?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정의가 민수를 찌르고 박 주사가 완전히 죽이고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의는 민수의 서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명의는 서재의 구석구석을 손으로 만지며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연화가 서랍을 열어보니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편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러 여인들을 농락했고 그 여인들의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통의 편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 내가 내 딸을 농락한 죄를 반드시 갚겠다. 내가 죽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명의가 편지를 만지자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금부는 민수가 농락한 여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농락한 여인들 중 한 명이 바로 영의정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조카딸 소희는 1년 전 민수와 만났습니다. 민수는 소희에게 혼인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소희를 희롱하고 버렸습니다. 소희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가 은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명의는 영의정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조정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감히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의금부 도사는 고민했지만 명의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의정이 불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오? 나를 왜 부른 것이오? 대감,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명의가 나섰습니다. 대감의 조카딸 소희 아가씨가 민수에게 농락당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대감께서 민수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딸을 농락한 죄를 반드시 갚겠다고. 그것은 조카를 생각하는 숙부로서 당연한 일이었소. 하지만 대감께서는 더 나아가셨습니다. 대감께서는 민수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의금부가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의정 대감께서 살인을 원하셨다고. 명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밤 민수의 집 근처에 계셨습니다. 영의정은 침묵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정의가 민수를 찌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박 주사가 민수를 완전히 죽이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영의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소. 나는 그날 밤 거기 있었소. 소희의 일을 알고 난 후 나는 민수를 감시했소. 민수를 처벌하고 싶었지만 좌의정의 아들이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었소. 그래서 대감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민수가 자멸하기를. 그날 밤 나는 민수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서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소. 몰래 들여다보니 정의가 민수를 찌르고 있었소. 나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영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막지 않았소. 그리고 박 주사가 나타나 민수를 완전히 죽이는 것도 지켜보았소. 나는 민수가 죽는 것을 원했소. 의금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의정이 살인을 방조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명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살인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감께서는 정의를 원하셨습니다. 정의. 민수는 수많은 여인들을 농락했습니다. 소희 아가씨뿐만 아니라 박 주사의 여동생,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기생들과 하녀들. 민수는 권력의 보호 아래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밤 갈등하셨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민수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의감 사이에서 결국 대감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대감께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영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잘못했소. 관리로서 나는 법을 지켜야 했소.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했소. 조카의 고통을 지켜본 숙부로서 민수 살인 사건은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의, 박 주사, 그리고 영의정,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좌의정은 아들의 죽음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악행이 드러나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직접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명의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불의가 폭발한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불의라니 무슨 뜻이냐? 민수는 권력의 보호 아래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인들을 농락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좌의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의 아가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박 주사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조카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수의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어겼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방조했다. 그렇습니다, 전하. 그들은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의를 찾아야 합니까? 왕은 침묵했습니다. 명의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왕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는 살인미수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상참작되어 사형은 면했습니다. 박 주사는 살인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원한과 민수의 악행을 고려하여 사형은 면했습니다. 영의정은 살인방조죄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정의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권력자의 자식이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한다. 신분이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조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권력과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법이 더욱 공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왕은 명의를 불렀습니다. 명의, 경의 능력은 나라의 큰 보배다. 경을 심리판관에 임명하노라. 억울한 백성들을 돕고 숨은 범죄를 밝히는 것이 경의 임무다. 명의는 깊이 절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명의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관직을 받으면 궁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월향루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의는 월매와 연화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 할머니, 연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매가 명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의야, 너는 이제 날아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다. 연화가 명의를 안았습니다. 명의야, 이곳은 여전히 내 집이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명의는 결심했습니다. 심리판관의 직책을 받되 월향루와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의금부에서 일하고 저녁과 휴일에는 월향루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왕은 명의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명의는 의금부 근처의 작은 집을 얻었지만 마음은 항상 월향루에 있었습니다. 명의의 일은 바빴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이 찾아왔고 명의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연화는 명의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스스로 기생을 그만두고 명의를 도왔습니다. 명의야, 오늘은 어떤 사건이니?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다고. 그럼 우리 가봐야겠구나. 두 사람은 한양 곳곳을 다니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먼 시골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명의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의는 심한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뜻이 있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심화는 단순히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의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월매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월매였습니다. 명의는 월매의 곁을 지켰습니다. 영희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었구나. 너를 키운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월매는 명의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 자신에게 집을 준 사람. 월매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명의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월매를 추모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연화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명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이자 동지였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명의에게 물었습니다. 명의야, 후회하지 않니? 혼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어. 명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엄마.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었으면, 엄마, 저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제가 도운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제 가족이에요. 연화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명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늙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명희가 세상을 떠날 때 한양의 모든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명희가 도운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명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한대사명이 지며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된 이. 명희가 만든 심한서원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된 제자들은 조선 전역에서 정의를 시연했습니다. 그들은 명희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후세 사람들은 명희를 심한대사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가장 밝게 본 사람, 버려졌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사람, 약했지만 가장 강한 정의를 실현한 사람. 월향군은 명희의 뜻에 따라 심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기생집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